이 강의는 통계 분석을 위한 기본 지식 가운데 가설과 가설 검증에 관한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네 가지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학습자는 가설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통계적 가설 간의 관계가 어떤지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가설은 무엇이고 또 대립가설은 무엇인가, 그래서 연가설과 대립가설을 정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와 가설을 구분하고 연구 문제에 따른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내용은 특히 한 세 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설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가설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라고 하는 가설의 유형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설은 어떻게 진술하고 그리고 좋은 가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라고 해서 가설은 어떻게 평가받을까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가설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 또는 우리가 추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추측한 진술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상된 해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연구에 가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현상을 기술하거나 또는 사실적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가설을 굳이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명이나 예측을 위한 연구에서는 가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가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가설과 통계적 가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뭐 이것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크게 구분하자면 연구 가설과 통계적 가설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연구 가설은 이론을 토대로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리한 진술을 우리가 연구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유형의 가설들을 가끔 자주 보게 되는데요. 개인의 지적 수준과 학업성 지도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지능과 학습 이론을 토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이라는 변인,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변인들을 도출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 수준과 학업 성취도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리한 진술, 즉 연구 가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통계적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집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축축한 것입니다. 사실 연구 가설도 추리한 것은 같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연구 가설과 다른 점은 모수치, 이제 우리가 파라메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수치에 관한 수식 혹은 기호로 표기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평균 신장은 120cm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걸 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뮤는 120이다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통계적 가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통계적 가설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통계적 가설을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연가설, 그 다음에 이제 대립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좀 애매하고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걸 기억해요. 저도 공부할 때. 그러니까 꼭 반드시 연가설은 이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이제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가설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모수치 간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차이가 없다 혹은 관계가 없다라는 형태로 진술하는 가설입니다. 이 말을 한번 살펴보면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건 내 연구는 예전과 다르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교수법은 예전과 달라. 그러니 전과 다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가설을 우리가 보통 기각시키는 것이다. 즉 연가설을 기각시킴으로써 내가 주장하는 뒤에 설명된 대립가설이 옳다라는 걸 표현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없는 거구나 라고 해서 연가설은 보통 차이가 없다 혹은 관계가 없다 또는 효과가 없다라고 진술하는 진술문의 형태를 보통 연가설이다라고 이제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립가설은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어떤 샘플 조사를 통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예상, 즉 연구자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상이나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통은 이제 대립가설로 우리가 설정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꼭 뭐가 없다 또는 효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연가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연구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연구자가 보통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하려고 하는 연구의 가설을 우리가 대립가설로 보통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잠깐 살펴볼 건데요. 연가설과 대립가설의 사례입니다. 우선 이게 가장 극명하게 연가설은 이렇게 설정하는 거구나라는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명한 것 같아서요. 이걸 예를 좀 들었습니다. 사례는 살인재판의 경우 우리가 이제 검사와 변호사가 있을 건데요. 검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범죄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살인을 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을 거고요. 변호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따라서 검사의 연가설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호사의 연가설은 살인을 했다가 되는 겁니다. 잠깐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검사의 입장에서는 만약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기 때문에 살인을 한 것입니다. 라는 이것을 주장하고 싶지 않을까요? 반대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살인을 했다면 이러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통계적 가설 가운데 무엇이 연가설이고 또는 무엇이 대립가설인가 라고 하는 걸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단계에서 실제로 연구가설, 즉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보통 대립가설로 설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의 유형과 그 관계인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연구가설, 우리가 통계적 가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녀 간의 언어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것은 그 언어와 관련된, 그 다음에 남녀의 성과 관련, 이제 성별, 남자, 그 다음에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그래서 어떤 이론을 토대로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언어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을 토대로 해서요. 보통은 우리가 이러한 연가설과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통계적 가설들을 만들어 냅니다. 따라서 연구가설만 존재하고 내 연구에서 통계적 가설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설을 토대로 이러한 형태, 수식으로 이렇게 숫자 형태로 표현되는 통계적 가설이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가설을 검증할 때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 결과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제 확률적 추리에 의해서 내가 이 가설이 어떻다라고 컨펌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 가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결과를 표현할 때 좀 이러한 용어, 이 가설이 옳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설의 진술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가설은 변인 간의 관계로 진술합니다. 그래서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구별되는 수준이나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떤 속성 또는 개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검증이 가능하도록 진술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이걸 살펴볼까요? 중학생들에게 위인전을 읽히면 충효사상이 고취될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난감한 게요. 위인전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이것은 뭐 우리 국가에서 얘기하는 위인은 누구다라고 정해놓을 수 있겠죠. 근데 추묘 사상이 고취됐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즉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가설이라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가설은 하나의 관계만을 검증하도록 간단명료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보통 가설에 두 가지의 관계들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설에는 하나의 관계만을 검증하도록 간단명료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언적 또는 가정적 문장 형식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참고하실 것은요. 가설을 진술하는 문장의 시제, 현재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미래형으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요. 문장의 시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가설을 평가할 때요. 검증 가능하냐에 따라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일반화의 정도, 이 가설이 얼마나 나머지 이 샘플 이외에 다른 것에도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반화의 정도에 따라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와 얼마나 일관성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그거와 비했을 때 얼마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단순하게 또 간단 명료하게 표현되느냐, 기술되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각된 가설의 유용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각된 부분 가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참에 도달하는 과정은 우리가 가능성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각된 가설이 갖고 있는 유용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이 검증되었다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영상은 이종승 선생님의 교육연구법이라는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